모집 단위를 보면 5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된 적이 한 번 있는 거고 3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된 적이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칸에서 합격자가 하나도 안 나온 거는 3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됐을 때는 모의지원이 다 날라가. 그러니까 4칸에 모의지원을 했었던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혹시 작년에 있었던 현상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작년에 있었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4칸이 다 날라가고 그 다음 3칸이 그쪽을 갔네요. 그렇죠. 2칸 이하에서도 약 7.5%가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칸에 맨 위에 있는 학생이 한두 명 정도 붙은 거죠. 사실 이제 이거 지원 심리하고 좀 관련되어 그렇죠. 있는 게 4칸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안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실 불합이 떴을 때 쓰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르지 않았던 친구들이 다 빠지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모집 단위도 한번 네, 살펴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 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네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지원 심리가 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거꾸로 보면은 홍대 전체로는 비율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홍대 경영학부 기준으로 보면 4칸도 거의 55% 붙었고 3칸이 66.9%. 이건 무슨 얘기냐면 3칸의 인원은 훨씬 적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걸 지금 이 모집 단위를 직접 뜯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 지표만 살펴보면 3칸에 몇 명 없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붙은 거예요. 명수로 본다고. 그렇죠. 명수로만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단순히 3칸일 때 합격 비율이 높았네 라고 하면서 덜컥 3칸일 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네. 이상한 거니까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려면 아마 그렇게 분포가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실제 합격자 리포트죠. 네. 사실 이걸 전에 저희가 라이브를 찍을 때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서 나의 성적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거예요. 그건데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말 그대로인데 그거를 자꾸 꼬아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나의 성적표를 가지고 작년에 가서 지원을 해봤다. 혹은 재작년에 가서 지원을 해봤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았었을지 요거를 판단하는 건데 이제 올해 점수를 뭐 작년이나 재작년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올해 점수를 가지고 그대로 지원하면 작년 점수로 성적을 산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등수를 기준으로 변환을 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기는 하는데 약간 꼬아서 변환을 하면서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받은 점수를 작년 성적 산출 방식으로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올해 이 학교 방식으로 내가 이 학교 방식이 왜냐면 올해는 수험생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험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100분이 100하고 그렇죠. 올해 100분이 100은 다르죠. 100분이 100은 똑같아요. 네, 100은. 왜냐면 1등이니까. 근데 100분이 작년 90하고 올해 100분이 90은 달라요. 작년에 만약에 수험생이 100명 있었다 그러면 올해는 한 85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한 15% 정도로 수험생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없어졌으니까 85명 중에 90%면은 대략 한 8.5등 뭐 이런 거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100명 있었을 때 90%는 10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8.5등하고 작년 10등은 다른 거니까 올해는 8.5등이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8.5등으로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도 100분위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게 낮아질 수 이거는 있는 표점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진학사 친구는 올해 점수로 계산을 하면 추가 합격에 156.5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송대 같은 경우는 점수 산출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작년에는 그냥 단순 1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100점 만점을 이제 계산했을 때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좀 바뀌었죠. 근데 지금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모의지원이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등수가 좀 높게 측정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적정 표본수가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적정 표본수는 물론 지금 112명인데 그 예상 경쟁률이 10.4대 1이니까 대략 한 1,100명 좀 넘게 한 1,150명 이 정도 지원할 걸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8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략 한 70몇 프로 정도 들어와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끝에 가도 100%가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제 아까 궁금해하신 그럼 등수가 좀 바뀌지 않느냐 그거는 저희가 모든 학생이 시험 이 학교 방식으로 계산됐을 때를 두 해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수험생이 올해는 43만 명, 작년에는 이제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면 그 수험생들을 전부 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올해 이 홍대 방식으로 지금 이 학생이 한 15,000 정도였다. 15,000등. 그럼 작년 15,000 등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 표본 안에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 학생들이 전부 이 학교 방식으로 줄 섰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모의지원이 아니라 전체로 그렇죠, 주신 거죠? 홍대 올해 시험 본 수능 본 학생들이 물론 인문계로 따지면 뭐 30만 명 정도 안 되겠지만 이제 뭐 대략 뭐 26만 명 뭐 이 정도라고 치면 그 학생들이 홍대에 다 지원했을 때를 가정하고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뭐 한 30만 명 정도 가까이 됐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부 홍대에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몇 등인가를 계산해서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뭐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점수가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고정된 점수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추정하는 방식이 약간 수정이 되거나 뭐 이러면은 점수가 이게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표점이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변화 표준 점수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재작년에는 합격권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합격권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예측 리포트는 올해의 예상, 실제 합격자 리포트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이 올해 반복될 것이냐, 아니면 올해는 조금 다른 일이 있을 것이냐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이제 현재 흐름을 보는 것이. 왜냐면은 매년 흐름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입시가.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뭐 알파고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겨우실 텐데 컴퓨터학과가 그 알파고 이후로 굉장히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컴퓨터학과들이 예전에는 약간 중간 혹은 중간 밑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거의 매일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근데 그게 그 알파고 있었던 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생명과학과도 의전원이 있었던 때의 생명과학과, 그리고 의전원이 없어진 이후의 생명과학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의전원들이 지금 의대로 거의 다 돌아왔어요. 한 지난 2년,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예년에 비해서 생명과학과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단순히 작년 데이터로만 좀 신뢰를 하면은 올해 좀 예측이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근데 다만 실제 합격자 리포트가 좀 더 파워풀한 때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일 경우에 그러냐면 합격 예측 리포트가 표본이 적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합격 예측 되면, 리포트의 표본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네, 요 예측이 약간 덜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앞에 표현을 해드리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실제 합격자 리포트랑 정보 비중을 약간 같이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꿀팁이 나오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예측 리포트랑 실제 합격자 리포트는 한 7대 3 정도. 합격 예측 리포트 7, 실제 합격자 리포트에 한 3 정도의 정보 비중을 실어서 과거랑 실제 올해는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이 너무 적다. 그럴 때는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합격 예측 리포트에다 한 3 정도만 싣고 실제 합격자 리포트에 좀 한 7 정도를 싣고 다만 이제 평가 방식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평가 방식이 변화가 없거나 뭐 분변화가 없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동일했을 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3대 그렇죠. 7. 그리고 약간 비슷하게 정보 비중을 가져가야 될 때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합격 예측 리포트랑 실제 합격자 리포트가 이제 7대 3 정도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모집 단위의 과거 입결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집 단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5대5 정도로 썼거든요. 과거의 입결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꾸준하게 나오는 모집 단위다. 보통 중위권에 있는 학과들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상위권에 있는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크고 반대로 하위권에 있는 것도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중위권에 있는 애들은 성적을 그냥 적당하게 잘 받은 애들이 딱 쓰거든요. 그런 애는 이제 일반적으로 입결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모집 단위들은 이제 실제 합격자 리포트랑 합격 예측 리포트를 절반 정도씩, 네. 반반 정도씩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유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리포트는 살펴보시면 최초 합격권, 추가 합격권, 불합격권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성적표 들고 과거로 가서 지원했을 때 어땠었겠구나를 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내가 최초 합격권 중에서도 높게 위치하고 있었는지 낮게 위치하고 있었는지 여기서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추합권이라는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내가 만약에 추합권에 들어있었는데 추합권에 있는 학생이 427명이었어요. 지금 이 모집 단위는 많이 도는 거죠, 그죠? 네 바퀴를 돌았네요. 많이 돌았는데 좀 굴르다 내가 어디까지 굴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 변동 내역이 혹시나 있진 않은지 살펴본 다음 이걸 어느 정도 정보 비중을 가져가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리포트 설명은 다 됐고 위에 보시면 이제 2019학년도, 18학년도 2년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보통 3년치를 제공해 드렸는데 왜 2년치밖에 없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평가가 2018학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거랑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서 2017학년도를 저희가 뺐어요. 그래서 2018, 2019학년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올해 합격 예측 리포트 살펴보신 다음에 분포를 잘 분석하셔서 네.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올해부터 OCR 본격 도입을 하셨어요. OCR이 뭔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성적표를 저희가 사진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광학 인식 프로그램 도입했는데요. 이제 사진을 그냥 찍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성적표를 인식해서 성적 입력도 해드리고 인증도 해드려요.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성적표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성적표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합격 예측 리포트 보면서 물음표 이런 게 있었어요. 표본 분석에 있어서 표본 분석을 할 때. 왜 물음표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물음표가 바로 원래 표시되는 건 인증을 했는지 이 학생이 인증을 안 했는지 성적표를 요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세 정보 같은 건 다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 이 친구가 성적을 인증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인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진학사 학생은 성적표를 인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음표로 뜨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만약에 인증을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허수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 시스템 안에 그게 이제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미인증한 학생들은 이제 차차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좀 더 이제 허수가 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되어 있고 뭐 자세한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요청들이 많아요. 저 미인증 학생들 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인증한 학생이 전부 수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의 이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허수를 걸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까지 다 걸었을 때는 오히려 더 예측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측의 신뢰도나 안정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OCR 방학 인식 프로그램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이게 인증을 이미 하신 분들이 뭐 훨씬 많기는 한데 인증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인증을 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들고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네, 그건 안 돼요. 놓고 찍을 바닥에 때 놓고 평평한 바닥에 놓고 흰색 바탕 아닌데. 네, 이러면 반사돼가지고 잘 안 구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천이랑 시스템이 종이. 하얀 바닥하고 종이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바닥에 색깔이 있는 바닥에 웬만하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과학인식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뭐 신분증이나 뭐 신용카드 이런 거 딱딱한 카드. 그래 딱딱한 이런 건 들고 찍어도 잘 돼요. 근데 종이는 그렇죠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도 생기고 이러면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바닥에 놓고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을 잘 들고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확실히 정보를 제대로 보려면 성적 인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찍으실 때 바닥에 놓고 찍으시면 훨씬 더 쉽게 간편하게 인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모두 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리포트는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한다면은 저도 이제 넥한에 쫄지 말고 좀 분석을 잘 해서 취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리포트에 물론 어려워. 그거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지금 지난 12년 동안 수능 공부 자녀분들 혹시 뭐 학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자녀분일 거고 아니면 본인 학생 본인이겠죠? 본인이 12년 동안 정말 노력해서 받아온 그 수능 점수 최대한 이용해서 정말 좋은 내가 원하는 그 대학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 약간 귀찮아서 혹은 약간 힘들어서 지금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6교시는 원서형입니다. 원서를 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공부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거를 한 10몇 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요. 보통 이 리포트를. 그러고 나서 여쭤봅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그럼 일단 오늘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숫자가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눈에. 그래서 뭐 일부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뭐 미리 볼 필요가 있냐, 뭐 수시 이걸 이건 다 대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러면 숫자가 잘 안 보이죠. 네, 그때 가면 늦어요. 늦죠? 네, 그때 가면 늦어요. 미리 봐서 충분히 익혀놔야 그때 가서 바뀐 데이터로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최적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추천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동영상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고 1시간 넘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걸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1대1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다가 질문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와 저희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빨리 답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이 동영상을 반복해 보시는 것도 좋고 반복해 보시는 것보다 리포트를 좀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리포트 상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지표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떨렁 나와 있는 숫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숫자들이 연결되어 있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경쟁률이나 이 합격 그 지원 인원이나 그 지원 인원에 따른 그 표본들의 그 합격하는 인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지표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예상되는 그 최초 합격 커트라인, 최종 합격 커트라인 이런 것들도 밑에 있는 숫자들하고 입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업데이트 됐을 때 빨리빨리 읽어서 아 여기는 힘들겠구나 여기는 되겠구나 여기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마지막 리포트를 업데이트하는 게 원서 접수 2일 전이거든요. 네. 이틀 전인데 그러면 이틀 동안 저희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해드린 그 리포트를 꼼꼼하게 분석해 본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충분히 내가 살펴보고 싶은 모집 단위를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원서를 써서 내가 약간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물론 뭐 한 6칸 정도 하나 써가지고 최초 합격 하나 받아놓고 좀 마음 편하게 하지만 전화는 계속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제일 나이스한 상태고 한 2월 중순 넘어가서 띠리리리리 전화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처의 번호가 딱 떴을 때 그때의 희열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느껴보셨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기를 그렇죠. 모두 느끼셨으면 그 좋겠네요. 모집 단위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네, 하셔야죠. 대략 한 보름간에 충분히 연습하셔서 그 모집 단위를 꼭 찾아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원하시는 대학 학과를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 학교면접 서비스가 좀 많이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23일에 그 학교면접 서비스 AS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그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안녕.